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방송에는 이제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은 그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영상 보니까 한 명 이상하더라. 근데 그 사람이 키가 160 초반이에요.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현재 그알 유튜브 채널 담당하고 있는 도전 루피드라고 합니다. 제가 2017년에 방송했던 배산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사건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건은 2001년 2월 4일 날 생긴 사건인데 부산 연제구 배산이라고 거기 중턱에서 20대 여성분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딱 2개의 상흔만 남아 있어요. 복부에 하나가 남아 있고 목에 하나가 남아 있는데 아마도 복부에 찔린 게 치명상인 것 같고 목에도 찔린 흔적이 있는데 사망하신 이후에 한 번 더 확인차 아마 찌르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이제 시신이 발견된 자리에서 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는 분이었고 당시 대학생이었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것 같아요. 아마 6시 반에서 8시 사이 그 정도 시간에 뭐 알 수 없는 이유로 집을 나온 다음에 누군가에게 2차례 찔려서 사망하신 건데 당시에 여러 용의자가 있었지만 결국은 범인 찾지 못하고 지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죠. 취재를 시작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 배산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미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다 아는 사건이죠. 그 알 팀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취재를 해볼까도 했었고, 근데 항상 경찰이 협조를 안 해줬던 사건인데 생각도 못한 제보가 온 거죠. 남동생한테. 또 특히 남동생분은 피해자분이 집에서 나갈 때 유일하게 함께 있던 가족이었어요. 아버지는 이제 경비를 하셔서 새벽 일찍 나가셨고, 그 어머니도 마침 그날 새벽 기도한다고 일찍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남매만 있었고, 그러니까 이 남동생분이 그때 중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용의선상에 올랐었죠. 저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그분한테 연락이 온 거죠. 이 사람이 범인이 아마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사망 전에 마지막 함께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니까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바로 아마 부산 내려가서 만났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범인이 여성일 수도 있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방송 후 피해자 주변 여성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남동생이랑 취재를 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최면이었거든요. 이 최면하고 싶었던 이유는 남동생이 그날 아침에 뭔가라도 기억하지 않았을까, 잠결에. 그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만에 하나 이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만에 하나. 그러면 최면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면이라는 거는 자기를 내려놓고 무의식에 빠져들어서 그때를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목격자들은 최면에 잘 빠져들더라도 용의자 같은 경우는 최면을 되게 거부한다 그러더라고요. 촬영하다가 한 중반쯤에 최면을 요청을 했고 그 남동생분도 흔쾌히 하자고 해서 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최면이 안 드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이거 최면이 계속 안 되면 약간 의심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은 왜 최면을 거부하는 건가? 그렇게 한 1시간 이상 최면이 안 들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뭐 엘리베이터를 태워서 지하로 보내서 뭐 문을 여는 거였는데 뭐 2월 2일, 3일, 4일 문 연 이런 식으로 4일 문을 열었는데 열린 거예요, 그때. 2월 3일 중학교 3학년 때 영진 씨입니다. 자기 전에 누나한테 물어봐요. 내일 어디 가냐고. 내일 어디 가냐고, 나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심심하니까 어디 가냐고 물어봤더니 누나가 뭐라고 해요? 집에 있는다 했어요. 저랑 인터뷰할 때는 전혀 이제 저는 못 들었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상황을 이제 기억을 해내기 시작했는데 누가 똑똑거리는 것 같은데 밖에서 누나가 나가는 것 같은데 추워요. 그 소리가 나고 나서 웅크리고 있어요. 밖에 온 사람이 여자인 것 같아요. 전혀 누나와 다른 여자 목소리 들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번의 치명상에 의해 사망을 하신 거고 멍도 없고 주저흔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들은 당연히 남성일 거라고 생각했었고 저도 당연히
어떤 남성, 건장한 남성일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여자가 왔다? 약간 이걸 믿을 수 있나?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였어요. 체면 끝나고 대단한 정보를 얻었다라기보다 정보를 얻었는데 조금 믿기 어려운 정보다라고 생각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황민구 소장이 이제 그 범인 신장 분석을 했었죠.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용의자의 신장 길이는 150대 초반에서 160대 중반 정도 되는 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 위로 올라간 170대가 되면은 여기 배에서 명치 사이가 아닌 가슴 쪽으로 칼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지선 교수님 또한 그때 시간이 이제 해가 뜬 시간이고 등산로 근처였거든요. 사건 현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특히 일요일이라서 오가는 시간인데 목격자가 없어요. 등산객들이 마주쳤을 수도 있죠, 누군가를. 그런데 전혀 어떤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폭력성이 높은 어떤 남성 살인범, 이러한 전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는 굉장한 방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좀 퍼즐이 완성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 가능성을 제시를 했었죠, 방송에서. 이렇게 방송이 끝나고 미제팀에서는 주변 여성분들 수사를 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다 할 만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증거랄 게 사실 없긴 하거든요. 유력한 사람을 찾지는 못한 상황이죠, 현재까지도. 근데 키가 큰 사람이 이렇게 팔을 아래로 내려서 찔렀다면 뭐 범인이 남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황민구 소장이 신장 분석을 해서 이제 알려줬을 때 궁금했어요, 그게. 아니 찌르는 게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고 팔을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상황만 보고 분석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황민구 소장 말은 팔을 높이 들었건 낮게 들었건 좀 무릎을 살짝 굽혔건 다 감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50 초반에서 160 중반이면 거의 15cm잖아요. 15cm는 사실 작은 범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게 100% 거기에 드러나서 할 수는 없죠. 아주 예외적으로 좀 상상 못한 자세로 찌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상.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팔의 위치나 약간 몸을 구부렸다거나 그 정도는 감안한 범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었고 남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여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단번에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힌 걸로 보이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이 칼을 좀 잘 다루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힘 있는 남성. 왜냐하면 이게 복부에 이게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힌 거잖아요. 꽤 깊게 찔렸고 그리고 목 같은 경우도 칼이 목뼈에 닿을 정도로 깊게 찔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약한 힘으로는 안 되겠죠. 강한 힘으로 한 번에 찔렀다는 거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박지선 교수님이 그때 의견 주셨던 거는 정말 살인을 위한 공격 그리고 한번 확인하는 공격 그 공격 외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는 거는 범인의 성격을 드러내는 걸 수도 있다. 평소에 내가 이 사람 되게 원한이 많아. 싫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일 것 같아요? 가서 좀 여러 번 찌를 수도 있잖아요. 보통은 사건 그렇잖아요. 분노가 드러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불러서 차가운 방식으로 살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평소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나 원한이 있지만 그걸 절대 안 드러냈을 사람. 난 이 사람이 싫고 이 사람을 막 죽이고 싶은데 그거를 하소연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그랬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아무도 이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이 있을지 몰랐을 거고 지금도 모를 거고 그래서 주변에도 아무도 생각 못한 의외의 인물이 범인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일 것이라는 추정을 토대로 근데 이제 펜싱부 출신의 한 여성이 범인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커뮤니티나 댓글에. 네, 혹시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까요? 사실 이 사람이 저도 댓글 많이 봤는데 그걸 안 그래도 미제팀 형사한테 물어봤었는데 일단은 당시에 피해자 주변 인물들은 싹 수사를 했대요. 근데 어쨌든 수사선상에 오를 만한 피해자와 친분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형사들 입장은 사실 그거죠. 단지 펜싱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이 올린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펜싱부 쪽 수사를 굳이 하진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 혹은 취재를 하면서 조금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있었는데 그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때 취재할 때 메인 PD가 취재를 하고 또 취재 PD가 붙잖아요. 그때 이제 주변 인물 취재를 대부분 서정훈 선배가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피해자분을 짝사랑하던 남자들도 동아리나 뭐 과에 많았었고 그 중에 피해자 선배인데 시대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서정훈 PD라고 합니다.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 와가지고 오늘 만난 그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뭔가 좀 횡설수설하고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게 16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기억은 나라면 기억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잘 좀 기억을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말이 바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저도 참고할게요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그 주변 분들 인터뷰한 거를 다 이제 범죄 전문가분한테 보냈죠. 영상을 보고 분석해달라 했는데 그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니까 한 명이 이상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했더니 그 정훈 선배가 주셨던 그 사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왜 이상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대해서 자기가 기억해야 될 거는 기억을 못하고 기억 안 해도 될 거 너무 잘 기억하고 있다. 좀 이상하다. 이걸 취재해보라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인터뷰가 이제 방송 직전이었죠. 거의 마지막 취재 끝나고 이제 인터뷰였고 일단은 남겨둔 채로 방송을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키가 160 초반이에요. 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송에는 이제 그 내용을 담을 수 없었지만은 미제팀에다가 넘겼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대조할 증거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날 아침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정도인 건데 뚜렷한 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여전히 좀 의심스러운 구석은 있긴 하죠. 횡설수설하는 게 그 사람의 캐릭터일 수도 있는 거고 정말로 아니면 어떤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는 사람이긴 합니다. 범인의 흔적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근데 피해자의 옷과 흉기가 있었잖아요. 사건 현장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때는 분석하지 못한 지금의 과학으로 뭐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그때 취재할 때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오래된 사건은 사건 자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건 자료, 현장 사진, 뭐 진술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취재를 하는 건데 자료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이제 미제 사건 그러면 사건 자료가 뭐 이 정도 돼요. 뭐 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배사는 정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자료가. 나한테 일부러 안 주나? 라고 생각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방송 다 하고 이제 그 형사들하고 좀 친해지기도 했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라. 나한테 말해라. 진짜 자료가 없는 거냐 했는데 정말 없대요. 답답하대 자기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이게 2001년 사건이고 공소시효가 15년이었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공소시효가 곧 끝나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근데 태안이법이 통과되면서 공소시효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가는 사건이었고 아마도 자료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죠. 예, 현재는 없고 이게 또 좀 문제인 게 최근에 부산청 같은 경우 미제팀을 해체를 했더라고요. 형사 기동대 이런 데서 분담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딱 그 하나예요. 뭐 제보도 오면 좋겠지만 제보가 오더라도 우리가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안 남아있는지 어디 경찰서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이 경찰 분들이. 그것만 있다 그러면 23년 전 증거니까 지금 기술로는 뭔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그거.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배산 사건 취재하면서 부산청이랑 처음 인연이 돼가지고 좀 친해졌어요. 미제팀 형사들하고.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부산 가면 같이 뭐 술도 한잔 하고. 오늘 이제 그 방송 끝나고 그 형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야, 신정동도 네가 했나? 이러더라고요. 그 내가 했지. 그러니까는. 내 아는 그 형사 형이 있는데 범인 안다고 얘기를 하고 다닌대요. 내가 신정동 사건 범인 안다. 그래서 누구냐? 알려달라. 한번 자기가 자리 마련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었죠. 이제 그 형사가 부산 형사인데 하여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수사하다가 서울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신정동에 살던 2명을 잡았는데 둘이 같이 살고 있었고
우리 방송을 봤더니 납치 미수 피해자가 기억하는 그 범인의 얼굴 있잖아요. 되게 눈썹이 문신은 아닌데 문신처럼 해놓은 거 키가 175, 6? 3대 후반까지는 아니고 3대 중반?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인상 차이가 너무 일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애들 범인인 것 같다. 그래요? 제보하셔서 저한테 한번 찾아보시죠 했는데 안 된대요. 또 경찰서 조직 내에서 첩보하는 시스템이 있대요. 자기는 부산 형사지만 이건 서울 사건이니까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 첩보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정보를. 그렇게 해서 사건이 해결이 되면은 본인한테는 어떤 승진 같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알았다. 기다리겠다. 뭐 첩보 해보시다가 안 되면 다시 연락하셔라. 이러고 이제 끝났죠. 그러고 저는 이제 그 알을 졸업을 하고 이제 그러다 그 알 유튜브 팀에 와 있는 상태였는데 유튜브 TV에 와서 이제 그 알 케빈이 신정로 사건을 올렸는데 그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부산에서. 그 형사님. 그 형사님이 연락 와서 이제는 말해주겠다 해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또 갔죠. 가서 만났죠. 사진을 보여달라 그 사람들. 사진 보자. 나도 그 생존자분이랑 얘기해서 들은 게 있으니까 보면 내가 느낌이 올 것 같다 해서 봤는데 눈썹이 너무 진한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래서 야 이거 나도 순간적으로 이건 얘들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주시면 서울청 미제팀이랑 얘기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 얘들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를 받아와서 서울청 미제팀 담당 형사한테 공유하고 내사를 했는데 뭐 이렇다 할 걸 못 찾았던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장경주 PD가 또 다른 제보가 있는데 그 제보와 지금 내가 확보한 이 사진이랑 같이 한번 해서 해보면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후속 방송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어쨌든 신정동 사건 같은 경우는 조만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조만간 아마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때 후속 방송했던 그들이 범인인지 아닌지 어쩐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적당한 시기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비하인드 한번 더 나와서 신정동 사건 얘기하겠습니다.